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은 경제, 그중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문 기자, 이제 미국 측에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망 중립성 원칙 보장을 넣자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걸 막았습니다. 네. 먼저 이 망 중립성 원칙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마 그 넷플릭스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넷플릭스법이 뭐냐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깔아놓은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니까 망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자. 예. 이런 법안입니다. 근데 이 망 중립성 원칙은요.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자국 기업인 넷플릭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막았으니까 한국 측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기업은 이 기업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구글 이런 인터넷 사용하는 다 기업들 포함이 되거든요. 네. 또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성이 큽니다.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쵸. 지난 1분기에 넷플릭스 유료 회원은 전분기보다 20만 명이나 줄었고요. 유료 회원 감소가 이렇게 줄어든 건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지난달 북미 전체 직원의 2% 수준인 150명을 정리하고 했는데요. 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입니다. 여기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넷플릭스법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넷플릭스 경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측에 좀 시기적인 영향도 있었다. 이런 연장선에서 좀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철강 쿼터제 폐지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측에서 일단 철강 쿼터제 폐지나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은 희망적인 내용이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철강 쿼터제가 사실 철강업계 수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이 철강 쿼터제가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수입품이 자국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한국은 연간 대미 수출 물량이 2015년에서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정도인 263만 톤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그리고 철강업계가 꾸준히 철강 쿼터제 폐지 또는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미국은 재협상조차 거절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요. 폐지 및 개선 협의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개선 및 폐지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꼬를 텄다는 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부터 협의가 시작될까요? 이제 오는 11월 이후가 유력합니다. 앞서 네.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전향적으로 한국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협정문에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못을 박으면 미국 내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때 좀 이렇게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자국 철강업계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기술 이전 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철강 분야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됩니다. 희망적인 내용이죠. 예, 선거 이후에 좀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줄여서 IPEF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이 IPEF 참여를 공식화했는데 IPEF가 무엇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IPEF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반중 포위망을 만드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잡고 있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PEF 출범에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에 미국 측은요.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호주 등 8개 나라 정도가 이 IPEF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4개 나라나 가입을 했거든요. 특히 그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가운데 7개 나라가 참여를 결정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경제TV가 취재한 결과 아세안 7개 나라가 IPEF 참여를 결정하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세안 7개 나라를 대상으로 IPEF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데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IPEF는요, 인구 25억 명의 GDP 전 세계의 40.9%를 차지하는 대규모 협의체로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미국 중심의 반중 공급망 전선인 IPEF에 한국이 단순 참여를 넘어서 외연 확장에까지 기여한 셈인데,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였습니다.